여러분은 혹시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를 기억하시나요? 프랑스 혁명기의 격정적인 사랑과 운명을 그려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죠. 아마 만화 캔디와 베르사유의 장미를 애독하며 설렘에 가득 찬 마음을 경험하지 않은 80년대 여중생은 드물 것입니다.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베르사유 장미의 모티브가 된 세계적인 평전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를 쓴 오스트리아의 천재 작가입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에 영감을 불어넣은 원작자, 인간의 심리를 가장 날카롭고도 아름답게 파고드는 오스트리아의 천재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의 작품. 오늘 창가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그의 수많은 명작 중에서도 한 인간이 평생을 다해 바친 지독하고도 애절한 사랑의 기록, 모르는 여인의 편지입니다. 유명 소설가인 알은 자신의 40번째 생일날 발신인의 이름도 없는 한 통의 두툼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이가 어제 죽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한 여인이 죽음을 앞두고 평생을 비밀로 간직해온 외사랑을 고백하는 이 서정적이고 격정적인 이야기. 총 2부작 중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주인공의 가슴 시린 유년 시절의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1. 저명한 소설가 알씨는 사흘 동안의 가벼운 산악지대 여행을 마치고 아침 일찍 비엔나로 돌아와 역에서 산 신문을 펼치고 있었다. 날짜를 힐끔 보니 오늘이 바로 자신의 생일이었다. 41번째 생일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지만 그렇다고 이를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것은 그에게 기쁨도 슬픔도 주지 않았다. 그는 바스락거리는 신문을 서둘러 훑어보고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하인은 그가 외출했던 동안 두 사람의 방문객과 서너 통의 전화가 왔음을 알리고 그동안 모아둔 우편물들을 쟁반에 담아 그에게 가져왔다. 그는 귀찮다는 듯이 그 편지들을 보다가 발신인으로 미루어 흥미를 끄는 몇 통의 편지를 뜯었다. 그는 그 중에서도 낯선 필체에 지나치게 두툼해 보이는 편지 한 통을 우선 옆으로 밀쳐놓았다. 그 사이에 하인은 차를 날라왔고 그는 안락의자에 몸을 편히 기대어 앉아 다시 한번 신문과 인쇄물 몇 가지를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입담배 하나를 피워 물고는 비로소 밀쳐두었던 편지를 손에 들었다. 그것은 어림잡아 20장가량 되는 급히 써내려간 여인의 불안한 필체였는데 편지라기보다는 수기라고 하는 편이 옳을 듯했다. 그는 혹시 첨부된 다른 글이 없는지 무의식적으로 봉투를 흔들어 보았다. 그러나 봉투에는 편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안에 든 편지의 내용물에도 발신인의 주소나 서명 따위는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는 편지를 다시 손에 집어들었다. 편지 윗부분에 이름을 대신하는 첫마디로 저를 결코 알지 못하는 당신께 라고 쓰여 있을 뿐이었다. 그는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게 정말 내게 온 편지일까? 아니면 꿈꾸는 사람에게 온 것일까? 그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서둘러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2. 제 아이는 죽었답니다.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 저는 이 조그마한 생명, 연약한 생명을 두고 죽음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독감이 아이의 가련한 몸뚱이를 무섭도록 뜨겁게 달구었던 40여 시간 내내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불같이 타오르는 아이의 이마에 차가운 것을 놓아주면서 불안에 떠는 자그마한 손을 하루 종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에는 저 역시 쓰러질 정도였답니다. 제 눈은 저도 모르게 뜰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3시간인지 4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던 동안에 아이는 죽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아이, 상냥하고 가련한 그 아이는 살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저기 누워 있습니다. 총명하고 까맣던 눈동자는 감겨 있지만 하얀 속옷 위의 두 손은 그대로 모아진 채이고 4개의 촛불이 침대 가장자리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그 아이를 바라볼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촛불이 움직일 때마다 촛불이 자아내는 그림자가 그 아이의 얼굴과 꼭 담은 입술을 흔들고 있어서 왠지 그 아이의 몸이 살아 움직이는 듯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죽지 않고 다시 깨어나 어린애다운 귀엽고 해맑은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그 애가 죽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저는 그 애를 다시는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희망을 품거나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어제 죽었음을. 이제 저는 세상에 당신만을, 오로지 당신만을,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만을, 아무런 내막도 모르고 주변의 유의에만 빠져 계신 당신만을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당신만을 유일한 존재로 가슴에 품어왔고 언제나 사랑해왔습니다. 저는 5번째 조를 들어 당신께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책상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죽은 아이 곁에 홀로 있자니 제 영혼의 진실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군요. 이 무서운 시간에 저의 모든 것이었고 지금도 그런 당신 말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 마음을 당신께 분명히 전할 수 없을 것 같고 당신 역시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저는 거의 정신이 없습니다. 정수리는 빠개질 듯하고 온몸은 고통으로 달아오릅니다. 저 역시 열이 있는 듯 싶고 잘은 모르지만 이 집 저 집 돌고 있는 무서운 독감에 걸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와 함께 할 것이고 제게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이따금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어쩌면 이 편지를 끝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 당신께 단 한 번, 이번만은 기필코 말을 해야겠습니다. 저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당신께 마지막으로. 당신께 오로지 제 이야기만을 할까 합니다. 당신께만 제 생애 처음으로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늘 당신의 것이면서도 당신이 알지 못하셨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는 아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비밀을 아실 때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내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제 팔다리를 이처럼 차갑고도 뜨겁게 뒤흔드는 이 병도 그때쯤이면 종말을 고할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만약 계속 살게 된다면 저는 이 편지를 찢어버리고 다시 이제껏 침묵했듯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혹시 이 편지가 당신의 손에 들어간다면 여기 죽음 앞에 선 한 여인이 자신의 일생을 말하는 것이라 여겨주십시오. 이것은 최초의 순간부터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것이었던 한 여인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 말을 두렵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죽음을 눈앞에 둔 여자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도 동정도 위안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이 한 가지, 제 고통스러운 모든 말을 당신께서 믿어주실 것을 바랄 뿐입니다. 제 모든 고백을 믿어주세요. 오직 이것만을 당신께 간청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은 마당에 거짓을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 당신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삶은 당신을 알게 된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이전의 삶은 어딘지 흐릿하게 엉클어져 있을 따름입니다.
먼지가 자욱하고 엉켜있는 거미줄처럼 모호한 사물들과 사람들이 오가는 그 어느 지하실에 관한 기억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셨을 때 저는 겨우 13살 난 아이였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이 살고 계신 바로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저의 마지막 숨결인 이 편지를 읽고 계신 곳, 저는 그곳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물론 우리 가문과 가난한 서기의 과부와 덜 자란 빼빼 마른 소녀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소리 없는 존재였고 가난과 궁핍에 빠져있는 모습으로 살았지요. 당신은 아마 우리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집엔 문패라는 것도 없었고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도 우리의 안부를 묻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이는 정말 오래전의 일, 15년이나 16년, 아니 당신이 기억할 수 없는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던 날, 처음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던 날, 그 시간까지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진정한 세계는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어찌 그것이 제 기억에서 지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여, 부디 제가 하려는 이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참고 들어주십시오. 청컨대 단 15분만 평생 동안 당신만을 사랑하게 된 저의 이야기를. 당신이 우리 집에 이사 오기 전만 해도 당신의 방에는 흉하고 고약한 왈패들이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가난하면서 이웃 사람들의 가난을,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의 가난을 너무나 증오했습니다. 똑같은 빈민 주제에 우리가 자신들처럼 천박하고 프롤레타리아적 난폭함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주정뱅이인 그 집 남편은 자기 아내를 마구 때리곤 했습니다. 한밤중에 의자가 넘어지고 접시가 깨지는 소리에 잠을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의 아내가 피가 나도록 얻어맞고 머리카락이 온통 흐트러진 채 계단을 뛰어내려갔는데 주정뱅이가 그녀를 쫓아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마침내 이웃 사람들이 모여 그를 경찰서로 끌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지요. 저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들과 상대하는 것을 피했고 제게는 그 집 아이들과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때문에 그 애들은 틈만 나면 저를 못살게 굴곤 했습니다. 거리에서 저를 만나면 쫓아와 욕설을 해대기 일쑤였고 심지어 언젠가는 단단한 눈뭉치로 저를 때려 이마에서 피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인지상정으로 이웃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남자가 절도죄로 감옥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잡동사니 같은 살림을 끌고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새를 놓는다는 쪽지가 며칠 동안 방문 앞에 걸려있더니 어느새 없어졌습니다. 집주인 입에서 나온 말을 들으니 새로 방을 얻은 사람은 작가이자 독신인 조용한 분이라더군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2, 3일이 지나자 페인트공이 왔습니다. 곧이어 미장이와 목수, 실내 장식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와서 먼저 사람들이 살던 지저분한 방을 말끔하게 꾸몄습니다. 망치질하고 두드리고 닫고 벗기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지만 어머니는 흡족해 하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 지저분한 건너집 살림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사 오는 동안에도 저는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신의 하인, 몸집이 작고 진지해 보이는 회색 머리의 그분, 그 집사분이 감독하셨지요. 그분은 침착하고 꼼꼼하게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아주 감탄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이처럼 교회에 있는 공동 거주지의 집사라는 존재는 꽤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고
둘째로 그가 모든 사람에게 공손하면서도 심부름꾼들과 모여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께는 첫날부터 귀부인의 예로서 대했고 저 같은 말갈량이 어린애에게도 항상 친절하고 진지했습니다. 또한 그는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면 늘 아주 위엄있고 존경심 어린 태도를 취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가 성심성의를 다해 당신께 봉사함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절하고 나이 든 요한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항상 당신 주변에 머물며 당신께 헌신하는 것에는 질투가 났었습니다. 이 모든 사소하고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저는 사랑하는 당신께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당신이 저처럼 수줍고 겁 많은 계집애에게 처음부터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제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시기 전부터 당신 주변에는 어떤 빛의 형태가 이를테면 풍요로움과 독특함, 비밀스러움 따위가 감도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보잘것없는 아파트 주민들인 우리 모두는 당신의 이사를 벌써부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언제나 자기 집 문 앞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을 호기심에 가득 차서 기다리는 법이지요. 하지만 당신에 대한 제 호기심이 정작 무르익었던 순간은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구를 잔뜩 실은 마차를 집 앞에서 보았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문 앞에 멈춰 섰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신의 모든 물건들은 제가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특이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들 중에는 인도의 불상, 이탈리아제 조각품, 아주 화려하고 커다란 그림, 그리고 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수많은 양장본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물건들을 문간에 층층이 쌓아 놓으면 하인이 그걸 받아 먼지떨이로 하나씩 꼼꼼하게 먼지를 털어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높이 쌓여가는 책들 주변을 신기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했었고 하인은 그런 저를 쫓지도 아는 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책 표지의 부드러운 가죽을 어루만져 보고 싶었지만 감히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곁에서 그저 책의 제목만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프랑스어, 영어, 그 밖에 제가 모르는 여러 외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부르는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몇 시간이고 마냥 그 책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내내 저는 아직 보지 못한 당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책은 겨우 12권. 다 해져가는 두꺼운 표지의 값싼 책들로서 저는 그것을 무엇보다 사랑했고 반복해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훌륭한 책을 소유하고 그것을 읽는 사람은 대체 어떤 분일까? 그 생각에 저는 몹시도 흥분했습니다. 그 여러 나라의 외국어를 알고 있고 그토록 부유하며 또 학식이 그렇게 높은 분에 대한 생각에 말입니다. 그 많은 책들과 결부되어 일종의 신선한 존경심이 마음속에서 생겨났습니다. 저는 상상력을 동원해 당신을 그려보았습니다. 하얀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쓴 나이 지극하신 분. 우리 학교의 지리 선생님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더 자애롭고 더욱 잘생긴 외모에 더 부드러운 분. 그런데 제가 무엇 때문에 당신을 나이 든 분이라 생각했으면서도 잘생겼을 것이라고 상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지도 못하는 당신의 꿈을 꾸었습니다. 당신은 바로 다음 날 이사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도 당신의 얼굴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당신을 보았을 때 제 놀라움이 얼마나 컸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제가 어린 마음에 상상한 성자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안경을 쓴 자애로운 모습의 노인을 꿈꾸었는데 그때 제 앞에 나타난 당신은 연갈색 화려한 양복을 입고 청년 특유의 발랄한 동작으로 한 번에 2계단씩 껑충거리며 계단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그때 모자를 손에 들고 계셔서 저는 나부끼는 머리카락과 더불어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보게 되었고 너무나도 젊고 아름다우며 날씬한 당신의 고상한 모습에 놀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태도가 유별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첫 순간에 저뿐만 아니라 당신을 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받는 일종의 놀라움을 저도 그대로 받았을 뿐이니까요. 이는 아마도 당신의 유희와 모험에 몰두하는 열정적이고 발랄한 젊은이이자 동시에 예술에 있어서는 준엄하고 박식하며 의무감이 강하고 교양을 쌓은 남자. 말하자면 어딘지 이중적인 인간성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첫인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나 당신을 볼 때 느끼는 인상을 저는 무의식적으로 감지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당신은 이중의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세계를 자유롭게 열어나가는 발랄한 일면의 삶과 이와는 반대로 당신만이 알고 계시는 어두운 일면의 삶 말입니다. 당신 존재의 비밀과도 같은 이 깊은 이중성을 13살이 된 제가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제 이해하시겠죠? 어린애였던 제게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였고 매혹적인 수수께끼였는지를. 작가로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저 넓은 세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어떤 분, 사람들이 경애에 맞지 않는 어떤 분을 갑자기 26살에 젊고 고상하며 발랄하고 쾌활한 청년으로 맞이하다니. 저는 또 한 번 당신께 털어놓아야겠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가련한 어린 세계 안에는 오직 당신만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13살 내기의 고집스러움과 혹독한 인내심으로 당신의 삶과 존재의 주변을 집요하게 맴돌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 대한 저의 호기심은 줄어들지 않고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완전한 이중성이 여러 부류의 방문객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올 때면 당신은 웃고 활기에 넘쳐 있었습니다. 때로는 찢어지게 가난한 대학생들이 당신을 찾는가 하면 자동차로 달려온 여성들도 있었고 한 번은 멀리서 본 적이 있는 그 유명한 오페라 지휘자도 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수줍은 기색으로 당신 방문을 밀치고 들어가는 어린 아가씨들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많은 여성들이 당신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려고 문을 나서다가 베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부인이 당신의 방에서 떠나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저는 그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겨우 13살이었고 더욱이 당신의 주변을 살피고 몰래 엿듣던 그 불타는 호기심이 사랑이었음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여, 저는 당신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그날, 그 시간을 아직까지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친구와 산책을 하며 문 앞에서 그애와 잡담을 나누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차 한 대가 달려와 멈춰 섰습니다. 당신은 매우 탄력 있는 날렵한 동작으로 지금도 제 마음을 사로잡는 그 방식으로 차에서 뛰어내려 문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께 문을 열어드리려 했고 그 때문에 하마터면 우리는 서로 부딪힐 뻔했습니다. 당신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유연한 무언가를 간직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드럽다고 밖에는 표현할 도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속삭이듯 나직한 목소리로 그리고 이전부터 친숙한 사이였던 것처럼 고마워요, 아가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 부드럽고 친숙한 눈길을 받은 후부터 저는 당신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그 포옹하듯 잡아끄는 매혹의 눈길을 어느 여인에게나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감싸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옷을 벗기는 듯한 그 타고난 유혹의 눈길을 길가에서 마주치는 어느 여인에게나, 심지어 물건을 파는 여점원이나 문을 열어주는 안내양에게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신의 그 눈길은 노골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을 볼 때의 그 눈길은 여인에 대한 당신의 타고난 친절함 때문에 아주 무의식적으로 부드럽고도 따뜻하게 우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13살이었던 저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부드러움이 저에게만, 저 한 사람에게만 보내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뜨거운 불길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순간에 미성숙한 소년 안에 있던 여성은 잠에서 깨어 영원히 당신에게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제 학교 친구는 제게 "저분이 누구야?" 라고 물었지요. 저는 즉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짧은 순간에 이미 당신의 이름은 제게 신성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또 비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같이 사는 어떤 분이셔? 저는 더듬거리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너를 쳐다볼 때 넌 왜 그렇게 얼굴을 붉히니? 친구는 계집애 닿은 호기심을 보이며 저를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제 비밀을 비웃은 듯 추궁거리는 바람에 제 얼굴은 한층 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화를 발끝 내고 말았습니다. 이 망할 계집애가. 저는 사납게 욕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그 애를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애는 점점 더 크게 웃으며 놀려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분한 나머지 눈물을 흘릴 지경에 이르러 그 친구를 멀거니 세워둔 채 저희 집 계단을 뛰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당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저는 많은 여인들이 사랑한다는 말에 만성이 된 당신에게 그 말을 되풀이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만큼 그렇게 노예나 개처럼 맹목적으로 당신을 사랑했고 또 영원히 사랑하는 존재는 아마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랑도 어둠 속에서 남몰래 누군가를 바라보는 소녀의 사랑만은 못한 것이랍니다. 그것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헌신적이며 너무나 순종적이고 애끓는 열정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숙한 여인의 욕정적이고 충동적인, 따라서 자기 만족에 머무는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고독한 소녀들만이 뜨거운 사랑의 순정을 간직할 수 있는 법입니다. 고독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을 여러 사람들과 떠들어 없애고 허물없는 사교로 그것을 마모시킵니다. 그들은 사랑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거나 책에서 읽고 이를 통해 사랑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운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장난감을 갖고 놀듯 사랑을 즐기며 아이들이 처음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뽐내듯 사랑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것을 배울 수 없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충고를 받거나 경험을 나누며 앞을 헤아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두운 심연 속으로 떨어지듯 제 운명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 꽃피웠고 그것이 만나는 것은 다만 당신이라는 사람, 유일한 밀담자인 당신의 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은 단순한 첫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한 소녀의 운명이 서서히 한 사람을 향해 기울어가는 치명적인 순간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츠바이크는 거창한 사건보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포착합니다.
작품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남성 작가가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예리하고 섬세하며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독자는 어느새 소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녀의 설렘과 불안까지 함께 느끼게 되죠. 계속해서 모르는 여인의 편지를 읽겠습니다. 제 아버님은 일찍이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항상 우울한 압박감과 새빵살이 신세에 시달리고 계셔서 제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제 마지막 열정이었던 사랑을 가지고 타락한 여학생들이 경솔하게 장난치는 것을 볼 때 격분하곤 했습니다. 그 반면에 저는 이제껏 분열되고 조각난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몽땅 내던졌습니다. 억눌리고 있으면서도 늘 다시 끌어오르는 저의 전부를 당신께 내던진 것입니다. 당신은 제게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어떤 비유로도 부족합니다. 어쨌든 당신은 제게 모든 것, 제 생명의 전부였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당신과 연결되는 것에 한해서만 존재하고 당신과 관계 있는 것만이 의미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껏 학교에선 평범하고 성적도 중간이었던 제가 갑자기 최고의 아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밤늦도록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이는 오직 당신이 책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갑자기 어머니가 놀라실 만큼 지독히 때를 써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당신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예쁜 옷을 차려입고 바느질했던 것도 오로지 당신의 마음에 들고 당신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실내복을 잘라 만든 낡은 교복 왼쪽 귀퉁이에 네모나게 기운 자리가 있는 것이 지독히도 싫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보고 저를 경멸하지는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단을 오를 때면 언제나 가방으로 거기를 가리고 당신이 그걸 보고 저를 경멸하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었던가요. 당신은 저를 보지도 정말이지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온종일 당신만을 기다리고 당신의 동정을 몰래 살피는데 열중했습니다. 우리 집 문에는 작은 노쇠로 만들어진 열쇠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동그란 열쇠 구멍으로 저 건너편에 있는 당신 방문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열쇠 구멍은 제발 비웃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저는 그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들여다보는 거의 유일한 눈이었지요. 그곳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문간방에서 저는 어머니의 의심을 살까 두려워하며 해가 가고 달이 가는 긴 세월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책을 들고 당신의 모습을 그리며 노래하는 현악기의 활처럼 신경을 팽팽하게 곤두세우고 저는 오후 내내 당신을 기다리며 그렇게 엿보고 있었답니다. 저는 긴장과 감동을 번갈아 맛보며 언제나 당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시계가 초조하게 어둠 속에 들어앉아 시간을 세고 또 재고 있는데도 그 시계 바늘의 떨림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당신은 무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제나 작은 가슴을 두방망이 질치고 몇백만 번의 초침을 똑딱거려도 단 한 번의 가벼운 눈길도 거의 받지 못하는 시계 바늘처럼 그렇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습관, 당신의 넥타이들, 당신의 양복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저는 구석구석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을 제각기 알고 구별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그들을 마음에 드는 사람과 거슬리는 사람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13살에서 16살이 될 때까지 저는 매 순간을 당신 내부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에 뛰어들었던가요.
저는 당신 손이 닿았던 문 손잡이에까지 입맞춤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신이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던져버린 담배꽁초를 몰래 주워가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입술이 닿았던 물건이어서 제게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녁이 되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골목으로 뛰쳐나가 당신 방에 어느 창에 불이 켜져 있는지 알아보곤 했습니다. 그렇게도 당신의 존재를, 눈에 뵈지 않는 당신의 존재를 가깝게 느껴보려고 애썼더랍니다. 당신이 여행을 떠난 몇 주 동안 착하기 그지없는 요한이 당신의 노란 여행 가방을 들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은 끊임없는 불안으로 멈출 듯 했죠. 제 생명은 죽어 있는 것 같았고 영혼조차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짜증스럽고 곤태로운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어머니가 너무 울어 부어오른 제 눈을 보고 저의 절망감을 알아차리지 않을까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모든 것이 상식을 벗어난 기이한 이야기이며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이를 부끄럽게 여겨야겠지요.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 대한 사랑이 그토록 어리석게 격화됐을 때만큼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살았던 그때의 일을 저는 당신에게 몇 시간이건 몇 날이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때 제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계단에서 당신을 만나 당신과 마주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때면 저는 당신의 불타는 눈길이 무서워 고개를 숙이고 당신 곁을 슬쩍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불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이미 지나가 버린 세월에 대해 당신께 말씀드릴 수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수놓은 캘린더를 펼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당신을 지루하게 하고 당신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어린 시절에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거리만을 당신께 털어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비웃지는 말아주세요. 그것은 어린 제게 무한한 꿈이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여행 중이었고 집사 요한은 활짝 펼쳐놓은 두터운 양탄자를 문으로 질질 끌고 들어갔었지요. 마음씨 좋은 노인 요한은 그것을 몹시 무거워했으며 저는 그때 대담하게 그분에게 다가가서 도와드려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놀란 것 같았으나 제 도움을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통에 당신 방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이지 얼마나 경건한 존경심을 갖고 그곳에 들어갔는지 말로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 방 내부를, 당신의 세계를, 늘 당신이 앉아있던 책상과 그 책상 위에 놓인 몇 가지 꽃이 꽂혀 있는 은은한 유리 화병을, 당신의 옷장이며 사진들을, 그리고 당신의 책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활을 도둑질하듯 재빨리 들여다보는 짧은 순간에 불과했습니다. 충실하기 그지없는 요한이 제가 방을 자세히 관찰하도록 놔두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았던 순간만으로도 저는 방 전체의 분위기를 빨아들여 그것을 밤낮 없는 무한한 꿈의 뿌리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때의 단 몇 분이 제 소녀 시절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이야기함으로써 저를 알지 못하는 당신에게 한 여인이 얼마나 당신에게 기댔고 또 얼마나 쓰러졌는지 헤아리게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당신께 드릴 말씀은 다른 이야기이면서 유감스럽게 앞서 드린 것과 비슷한 가장 끔찍한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당신에게 빠져서 제 주변의 일들을 모두 망각했습니다. 때문에 인스부르크의 상인인 어머니와는 먼 인척관계에 있는 어느 중년 신사가 가끔 집에 들러서는 꽤 오랫동안 집에 머무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끔 어머니를 극장에 데리고 갔었는데 그 사이에 저는 집에 혼자 남아 당신 생각도 하고 당신의 동정도 살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가 제게는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게 진심을 이야기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랗게 질려 가슴이 돌연 쿵쿵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어떤 낌새를 챈 것은 아닐까? 맨 처음 떠올린 생각은 이처럼 당신과 관련된 문제, 당신 세계와 맺고 있던 제 비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당황하여 제게 2번씩이나 키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처럼 없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소파로 끌어안치고는 부끄러운 듯이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호라비로 지내는 어느 친척이 어머니께 청혼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저 때문에 그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순간 심장으로 피가 뜨겁게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생각, 당신에 대한 생각이 이런 대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 이대로 사는 거죠. 저는 이 말을 할 때도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인수부르크로 이사를 가야 해. 페르디난트 씨는 멋진 별장을 갖고 계시단다. 저는 더 이상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뒤에 알았지만 저는 그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야 어머니가 문 뒤에 서서 의붓아버지에게 나직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손을 벌리더니 뒷걸음질치며 무거운 납덩이처럼 벌렁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며칠 동안 순종적인 아이였던 제가 어머니의 강력한 의지와 맞서 얼마나 싸웠는지를 지금 당신께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 글을 쓰는 이 손이 떨리는 듯합니다. 제 진심을 털어놓을 수 없었기에 저의 그와 같은 반항은 어리석고 심술궂은 고집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아무도 저와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제 등 뒤에서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학교에 간 시간을 이용해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에 돌아와 보면 가구들이 치워져 있거나 팔려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집과 더불어 제 인생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집에 온 어느 날인가는 짐꾼들이 이미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린 뒤였습니다. 텅 비어버린 방에는 챙겨놓은 트렁크와 어머니와 제가 쓰던 야외용 침대만 덜렁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룻밤만, 마지막 밤만을 더 지내고 다음 날이면 인스부르크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저는 당신 곁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새삼 느꼈습니다. 당신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도대체 그런 절망의 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라도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연히도 어머니가 마침 계시질 않았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교복을 입은 채 서 있다가 당신이 계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제가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빳빳한 다리와 와들와들 떨고 있는 관절이 어떤 힘에 이끌려 당신의 방문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의지의 방향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신의 발 아래 엎드려 저를 하녀로, 아니 노예로라도 받아주십사 간청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5살 난 소녀의 그 무지한 환상을 당신이 비웃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분이여, 만일 제가 그날 밤 차가운 복도 밖에 서서 긴장된 몸으로 뭔지 모를 힘에 떠밀려 앞으로 걸어나갔던 것을 아신다면 더 이상 비웃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팔을 제 몸에서 억지로 떼어 올렸습니다.
그런 행동은 영원히 계속될 듯한 무서운 몇 초 동안의 투쟁이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문에 달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때 날카롭게 울렸던 그 초인종 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어서 제 심장은 고요함 속에서 박동을 멈추었습니다. 당신이 나오실지에만 귀 기울이며 온몸을 순환하는 피도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날 오후에 집에 계시지 않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요한도 일보러 나갔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끄러운 초인종 소리에 무감각한 여운을 들으며 흐트러지고 휑하니 비어져 있는 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득한 눈길을 걸은 것처럼 몇 발 못 가 피로에 지친 채로 담요에 몸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녹초가 된 상태에서도 떠나기 전에 당신을 뵙고 말씀드려야겠다는 결심은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맹세컨대 그때 어떤 육감적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만을 생각하다 보니 그런 것에는 무지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보고 싶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저 한 번 더 뵙고 당신께 매달려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이여, 저는 그날 밤을 지새우며 무섭도록 애절하게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들어가 잠들자마자 저는 문간방으로 몰래 빠져나와 당신이 언제 집으로 돌아오는지를 귀 기울여 기다렸습니다. 그리하여 밤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지독히 추운 1월의 밤이었습니다. 저는 피곤했고 온몸이 쑤셨으나 앉아 쉴 만한 의자가 없어서 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땅바닥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덮을 이불도 없었지만 혹시라도 잠이 들어 당신의 발소리를 놓칠까 두려워 따뜻해지길 원치 않았던 것이죠. 발은 경련으로 오그라들고 팔은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 무서운 어둠 속에서 추위는 그리도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저의 운명을 맞이하듯 당신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이미 새벽 2, 3시쯤 됐을 때 아래층 문이 열리고 이어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위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뜨거운 어떤 것이 제 몸으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문을 열고 당신께 달려가 당신 발치에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아, 그 무모한 아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은 무섭게 다가왔고 촛불은 흔들리며 타올랐습니다. 저는 몸을 떨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오고 있던 분이 진정 당신이었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이여 진정코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농담 섞인 나직한 웃음소리를, 옷깃을 스치는 살랑거림을, 그리고 그윽한 당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당신은 어느 여인을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어떻게 살아서 넘겼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침 8시에 인스부르크로 끌려갔습니다. 제겐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공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그녀의 삶과 사랑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는 첫 번째 갈림길이 됩니다. 정들었던 그리고 그토록 동경하던 그가 있던 이 집을 떠나야만 하는 소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을까요? 오직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소녀에게 이사는 곧 세상의 끝과도 같았을지 모릅니다. 지독하리만큼 순수하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픈 한 여인의 고백. 슈테판 츠바이크가 그려내는 이 지독한 사랑의 편지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낯선 도시로 떠나게 된 소녀는 과연 어떻게 성장하여 다시 그 사람의 곁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그리고 소설가 R은 과연 이 편지를 읽으며 그녀를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모르는 여인의 편지, 그 숨막히는 다음 이야기는 이어지는 하편에서 완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창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